비귀은 풀을 우물거리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채 저녁 햇살이 비치는 들판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잠시 뒤 워터십 다운에서 실버와 함께 키아르를 처음 발견했던 구덩이처럼 움푹 파인 곳이 나타났다. 그 안에 암토끼 넷이 등을 돌리고 모여 있었다. 아까 마지막으로 굴을 나섰던 암토끼들이었다. 암토끼들은 한창 열심히 풀을 뜯고 났는지 이제는 느긋이 풀을 뜯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보아하니 그중 한 마리에게 나머지 셋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비귀은 누구보다도 이야기를 좋아하는 데다 이 마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싶어 구미가 당겼다. 비귀기 살금살금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가자 마침 암토끼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비귀은 그것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하지만 어디선가 그와 비슷한 것을 들어본 것 같았다. 몰입해 있는 분위기, 운율이 있는 말, 열렬한 청중들. 어디서 봤더라. 다음 순간 당근 냄새가 생각나더니 큰 굴에서 수많은 토끼들을 사로잡았던 실버위드가 떠올랐다. 하지만 실버위드의 시와 달리 이 암토끼의 시는 비귀의 가슴에 절절히 와닿았다. 옛날에 노랑턱 맷새가 지적이었네. 가시나무 높은 곳에서 엄마 토끼와 놀러 나온 아기들 옆에서 노래했네. 노랑턱 맷새는 바람 속에서 노래하고 아기들은 그 아래서 놀고 있었네. 딱총나무 꽃 아래서 시간이 흘러갔네. 그러나 새는 날아가 버리고 내 마음은 어둡기만 하네. 시간은 이제 다시는 들판에서 논일지 않네. 옛날에 오렌지색 딱정벌레들이 독보리 줄기에 앉아 있었네. 독보리는 바람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네. 수토끼와 암토끼는 들판을 뛰어다니고 둔덕에 굴을 팠네. 개암나무 그늘 아래서 자유로웠네. 그러나 서리가 내려 딱정벌레는 죽고 내 마음은 어둡기만 하네. 이제 다시는 짝을 찾지 못하리. 서리가 내리네. 내 몸에 서리가 내려앉네. 내 코와 귀는 꽁꽁 얼어붙었네. 봄이 오면 칼새가 날아와 뉴스 하고 울어대리. 암토끼여 새 굴을 파고 아기를 위해 젖을 내렴. 하지만 나는 듣지 못하리. 뱃속의 아기는 내 무감각한 몸으로 돌아오네. 꿈속에 바람을 가두는 철책이 나타나네. 이제 다시는 불어오는 바람도 느끼지 못하리. 암토끼가 시를 다 읊고 나서도 나머지 암토끼들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분명 암토끼의 시가 모두의 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이었다. 찌르레기 한떼가 시끄럽게 지나가면서 묽은 배설물을 풀밭에 떨어뜨렸지만 아무도 놀라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 똑같이 우울한 생각에 빠져 있는 듯했다.
아무리 슬프더라도 에프라파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생각이었다. 비귀근 몸도 정신도 강인한 토끼로 감상적인 구석이라곤 전혀 없지만 무수한 고난과 위험을 겪은 동물이 그렇듯이 고통을 알아보고 배려할 줄 알았다. 게다가 다른 토끼들을 파악하여 어떤 일에 어울릴지 판단하는 데 익숙했다. 비귀근 이 네 암토끼들이 기운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야생동물은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고 느끼면 결국에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죽으려고 한다. 비귀근 철사덫에 걸렸던 마을에 있을 때 파이버가 그런 상태인 줄로 오해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비귀의 판단력도 성숙했다. 비귀기 보기에 이 네 암토끼는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홀리와 첩일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 이유도 짐작이 갔다. 마을 토끼 수가 너무 많아지고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면 그 영향은 암토끼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법이다. 암토끼들은 새끼를 낳지 못하게 되고 걸핏하면 싸우려 든다. 하지만 싸움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통 마지막 남은 출구로 떠밀려간다. 비귀근 이 암토끼들의 침울한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 생각했다. 비귀근 구덩이로 풀쩍 뛰어들었다. 암토끼들은 생각에서 깨어나 화가 난 듯 노려보며 물러났다. 비귀근 굴길에서 첩일에게 대들던 예쁜 토끼에게 말했다. 네가 넬틸다지? 이어서 넬틸다 옆에 앉은 토끼를 보고 물었다. 내 이름은 뭐지? 암토끼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티스딘너입니다. 비귀근 실을 읊던 암토끼에게 물었다. 너는? 그 암토끼는 적개심과 고통에 가득 찬 눈으로 비귀를 돌아보았다. 순간 비귀근 자기는 당신들의 숨은 친구이며 자신은 비록 아우슬라 지휘관이지만 에프라파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믿어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넬틸다는 증오에 차서 첩일에게 말대꾸라도 했지만 이 암토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당함을 호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비귀근 암토끼를 마주보다가 문득 홀리가 말한 거대한 노란색 흐르두두, 샌들포드 토끼 마을을 무자비하게 뒤집어 엎었다던 흐르두두가 떠올랐다. 그 흐르두두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군. 다음 순간 암토끼가 대답했다. 제 이름은 하이젠슬라입니다. 하이젠슬라에? 비귀근 깜짝 놀라 냉정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당신이 바로... 하지만 곧 입을 다물었다. 홀리와 이야기한 일을 기억하느냐고 묻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을 하든 못하든 이 암토끼는 분명 홀리와 그 일행에게 에프라파가 안고 있는 문제와 암토끼들의 불만을 가르쳐준 장본인이다. 비극의 기억이 맞다면 이 암토끼는 마을을 떠나려고 한 적도 있었다. 비극은 다시 하이젠슬라이의 쓸쓸한 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 저 암토끼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멜틸다가 물었다. 저희는 이만 가봐도 될까요? 지휘관님들이랑 있으면 숨이 막히거든요. 아무리 잠깐이라도 끔찍하게 길게 느껴져요. 아, 그래, 물론이지. 그럼. 귀귀은 몹시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멀거니 서서 암토끼들이 깡충깡충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넬틸다가 큰 소리로 얼간이! 하고 외치고는 비귀이 쫓아올 줄 알았는지 살짝 돌아보았다. 어쨌든 한 마리는 아직 기운이 남아있군. 비귀은 그렇게 생각하며 구덩이에서 나와 보초들에게 갔다. 비귀은 한동안 보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기가 죽을 만큼 효율적인 조직이었다. 에프라파 보초들은 근처에 있는 보초와 순식간에 연락하곤 했다. 그리고 발구르기 신호가 한 가지 이상 있어서 지휘관들과 예비 부대를 출동시켰다. 필요하다면 아우슬라파에게도 금방 경보를 알리고 캠피언 대장이나 마을 외곽지대를 정찰하는 다른 지휘관들까지도 불러 모았다. 한 번에 한 표적반만 풀을 뜯기 때문에 경보가 울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릴 일도 없었다. 보초 가운데 마저럼이라는 토끼가 블랙카바르의 도주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녀석은 되도록 멀찌감치 나가서 풀을 뜯는 척하다가 갑자기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막으려고 달려든 보초까지 둘이나 때려 눕히고 말이죠. 혼자서 그만한 일을 해치운 놈은 없을걸요. 미친 듯이 도망쳤지만 캠피언 대장이 경보를 듣고 뒤쫓아가서 붙잡았지요. 그때 보초를 때려 눕히지만 않았어도 처벌이 가벼웠을 텐데. 비귀이 물었다. 자네는 이거 생활에 만족하나? 마저럼이 말했다. 지금은 아우슬라에 있으니까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지휘관이 되면 훨씬 더 좋아지겠지요. 전 대정찰을 2번이나 나갔습니다. 주목을 받으려면 그게 최고거든요. 추적이나 싸움이라면 남한테 뒤지지 않아요. 물론 지휘관이 되려면 그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하지만 우리 지휘관님들은 참 강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비귀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마저럼은 비귀이 에프라파에 새로 들어온 토끼인 줄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어쨌든 마저럼은 질투도 반감도 보이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는 누구나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하며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 말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마저럼은 비귀이 다른 표적반에서 진급되어 온 줄 아는 모양이었다. 실플레이가 끝나기 직전 어둠이 깔릴 무렵
캠피언 대장이 정찰대원 셋을 이끌고 들판에 나타나자 처빌이 경비선까지 달려가 맞이했다. 비퀵도 그 무리에 끼어 이야기를 들었다. 캠피언 대장은 철길까지 나가보았으나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했다. 비퀵이 질문을 던졌다. 철길 너머까지 가는 일은 없습니까? 캠피언 대장이 말했다. 별로 없지. 땅이 습하잖아. 토끼들이 살기엔 안 좋은 땅이지. 가본 적도 있지만 지금처럼 일상적인 정찰에서는 주로 마을 쪽을 살펴본다네. 내 임무는 장로회에서 알고 있어야 할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고 도망치는 놈을 붙잡는 거니까. 블랙카바르처럼 한심한 놈들 말일세. 그 놈은 쓰러지기 전에 날 한번 물어뜯었는데 절대로 잊지 못해. 아무튼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저녁엔 철두까지 나가서 철두기 쪽을 쭉 순찰하지. 때로는 반대편에 있는 농장 헛간까지 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달라지지. 참, 아까 초저녁에 장군님을 배웠는데 2, 3일 안에 자네를 대정찰에 데려가실 모양이더군. 자네가 이곳에 좀 익숙해지고 자네가 맡은 표적반 실플레이 시간이 새벽이나 저녁이 아닐 때 말일세. 비퀵은 안달이라도 난 척 말했다. 뭐하러 그때까지 기다리죠? 저 빨리 하면 안 됩니까? 어떤 표적반이든 새벽과 저녁에 실플레이 할 때는 아우슬라 전원이 나와서 지켜. 그 시간은 토끼들이 가장 팔팔할 때라서 감시를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 하지만 니프리스와 푸인렛 때 실플레이 하는 표적반에서는 아우슬라를 대정찰에 내보낼 수 있지. 난 이만 가보겠네. 정찰대원들을 데리고 크릭사에 가서 장군님께 보고 드려야 하니까. 토끼들이 모두 굴러 내려가고 블랙카바르도 아우슬라파한테 끌려 돌아가자 비퀵은 곧 처빌과 에빈스에게 먼저 가보겠다고 인사하고 자기 굴로 돌아왔다. 일반 토끼들은 좁아 터진 곳에 모여 살지만 보초 토끼들은 자기들끼리만 먹는 널찍한 굴이 2개나 되고 지휘관 토끼는 혼자 쓰는 굴이 있었다. 마침내 혼자가 된 비퀵은 자신의 문제를 두고 곰곰이 생각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했다. 비퀵은 키아르의 도움을 받아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에프라파를 탈출할 수 있다. 하지만 설사 함께 도망치겠다고 나서는 암토끼들이 있다 해도 과연 무슨 수로 데리고 나간단 말인가. 실플레이를 하는 동안 보초들을 불러들인다고 해도 금방 처빌 대장한테 들키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낮에 탈출하는 길뿐이다. 처빌 대장이 잠들기를 기다려 한쪽 굴을 지키는 보초 토끼를 명령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비퀵은 곰곰이 생각했다. 흠잡을 데 없는 계획 같았다. 하지만 곧 블랙카바르는 어쩌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블랙카바르는 어느 굴인가에 갇힌 채 온종일 철저히 감시당할 것이다. 에프라파 토끼들은 도무지 아는 것이 없으니 그 굴이 어디 있는지도 당연히 모를 테고 설사 안다 해도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블랙카바르는 두고 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를 구해낼 방법은 없었다. 비퀵은 혼자 중얼거렸다. 젠장, 블랙카바르를 두고 와야 한다니. 블랙베리가 알면
나더러 바보라고 하겠지. 하지만 블랙베리는 여기 없고 이 작전은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래도 블랙카바라 때문에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프레스님이여, 골치 아파 죽겠건. 비빅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생각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다. 눈을 뜨자 바깥은 맑고 고요한 달밤이었다. 문득 일을 거꾸로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암토끼들을 설득해 같은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 나중에 머리를 맞대고 좋은 작전을 짜는 것이다. 비빅은 굴길을 내려가다가 붐비는 굴 앞에서 간신히 눈을 붙이고 있는 젊은 토끼를 보았다. 비빅은 그를 깨웠다. 하이젠슬라이를 아나? 네, 압니다. 토끼는 애써 씩씩한 말투로 대답했다. 하이젠슬라이를 찾아서 내 글로 오라고 전해. 다른 토끼는 데려오면 안 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젊은 토끼가 서둘러 사라지자 비빅은 혹시 의심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자기 굴로 돌아왔다. 의심받을 것 같지는 않았다. 첩일대장의 말로 보아 지휘관 토끼가 암토끼를 부르는 일은 흔히 있는 것 같았다. 신문을 받게 되면 잡아떼면 그만이었다. 비빅은 자리에 누워 기다렸다.